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TV의 윌리엄 홍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말하자면 좀 워밍업 개념으로 도대체 깨닫는다는 메커니즘이 뭔지, 도대체 뭘 갖고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그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해석들이 가능하겠죠. 도대체 깨닫는다는 게 뭐냐, 또 어떠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룰 수가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성경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 곧 이제 깨달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했을 때에, 제가 생각하는 그 깨달음의 어떤 그 소위 메커니즘은 바로 러닝과 언러닝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닝은 뭐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뭔가 새롭게 하루에 하나씩 뭔가를 배운다.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배운다라는 게 이제 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그 언러닝이라는 단어를 안 지가 그렇게 뭐 오래되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언러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비우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부분을 언러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기가 막힌 단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전 시간에도 이제 마케팅 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패러다임 시프트랑 동일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A라는 생각의 사고의 틀에서 그걸 버리고 B라는 사고의 틀로 이제 그 바꾼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러닝과 언러닝의 연속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나이가 어릴 때에는 러닝이 더 중요하겠죠. 뭔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뭔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이제 그 받아들이고 배우는, 학습하는 부분이 이제 러닝이라 그러면, 이제 나이가 한 40 이상이 넘어가고 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과거 10년 전에 믿었던 가치가 지금까지도 불변하고 계속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뭐 바뀌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어떠한 그 사고로 갈아타는 또는 새로운 지식으로 갈아타는 부분들이 이제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러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러닝과 언러닝의 어떤 반복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바로 지 러닝과 언러닝의 어떤 반복적인 작업이라는 것은 이미 해겔이 정의를 했죠. 변증법으로. 결국은 정반합이라는 그 변증법적인 프로세스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태제가 있고 엔티태제가 있을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서 그 중에서 새로운 그 신태제라는 것이 나오고, 이 신태제가 다시 태제로서 이제 쭉 작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엔티태제가 나타나게 돼서 결국은 또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또 새로운 신태제라는 것이 태동을 되는, 이 끊임없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투쟁의 역사, 끊임없는 그 자기 부정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발전한다고 봤듯이, 결국은 러닝과 언러닝이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면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거에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딱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변화한다는 얘기랑 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변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치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메커니즘도 보면은 이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로고스, 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파토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어 표현에 이제 learn by heart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외우다, 암기하다라는 수거긴 하지만 그 말뜻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learn by heart. 그러니까 learn by head가 아니라 learn by heart. 그러니까 마음으로 배운다라는 뜻. 바로 이 learn by heart가 결국은 이제 그 깨달음의 실체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우연히 이제 철학 에세이라는 책을 접하게 돼서 한번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런 예가 나오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그 잔잔한 호수에 어떤 사람이 조그만 조약돌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호수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럼 질문, 왜 호수에 파문이 일었을까요? 가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10중 8구는 뭐 그럼 뭐 당연히 그런 어떤 그런 우문이 어디 있느냐. 네가 호수에다가 조그만 돌을 던졌으니까는 파문이 일어났지. 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번에는 호수가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에도 파문이 일어날까?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말문이 막히죠. 그건 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호수에다 돌멩이를 던졌다는 사실만으로 파문이 일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는 돌멩이를 던졌다라는 행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이죠. 그 필요 조건만 갖고서는 파문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냐 하면은 조금 전문 용어로 물이 갖고 있는 내적 가능성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 분자가 액체 상태일 경우에는 파문이 일어나지만 물 분자가 고체 상태로 딱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조약돌을 던져도 파문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파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돌멩이를 던진다는 필요 조건과 물 자체가 갖고 있는 내적 가능성이라는 충분 조건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이제 완전 조건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받아들인다라는 개념도 같은 거라고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있는 그 학급에서 뭐 오늘과 같은 이런 강의, 예를 들어서 뭐 깨달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와서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네 해서 또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전혀 속이의 경읽기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학생들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그 필요 조건이죠. 마치 그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자극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결국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내적 가능성이 충만해야 된다. 본인의 어떤 센서티비티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망이나 갈망, 또는 어쨌든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또 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변화하겠다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한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늘 열린 마음으로 되어 있고 고정관념을 늘 버리고 끊임없이 이제 뭔가 그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이 사실일까,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리일까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얘기할 때 제 생각에는 이제 데카르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데카르트는 이제 17세기에 그 프랑스에서 이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뭐 거의 근대 철학사에서는 거의 뭐 플라톤급의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 그 철학자죠.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갖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절대 진리를 이제 이 사람은 찾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믿는 것들이 다 사실일까, 진리일까,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절대 진리를 찾는 방법론으로서 일단은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한 그 의심부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지식을 나눴죠. 그래서 감각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지식이 있고, 보편 지식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그 그룹핑을 해서, 감각 지식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꼬집었을 때 아프다. 뭐 더 간단한 예로는 이제 눈을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더 크긴 하겠지만, 근데 이건 못 믿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빨대가 있다고 했을 때, 빨대가 분명히 그냥 봤을 때는 직선이에요. 근데 얘를 물이 반쯤 찬 그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꼽아 놓게 되면은 휘어진다는 얘기죠. 굴절돼서 보이니까. 뭐 간단하게 그것만 보더라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후각 같은 경우도 만약 코가 막히거나 뭐 감기가 걸렸거나 할 경우에는 냄새를 제대로 못 맡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감각 지식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은 다 이것이 진실이다,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부정을 하고요. 다음에 일반 지식. 일반 지식은 이제 데카르트에 의할 것 같으면은 다양한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전개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게 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지켜보니까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100일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진리라고 믿었는데 이것도 이미 깨졌죠. 결국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그 아닌 것이 이제 판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이제 보편지식이죠. 보편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도달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추론, 인퍼런스를 통해서 연역적으로 도출된 지식들.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학과 기하학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 소위 말하면 진리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래서 과연 1 더하기 1이 2냐? 정말로 2냐? 이런 부분. 또 이제 기하학에서 보면은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이제 기하학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리만 기하학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자체가 평면에서 이제 2차원 평면에서 놓고 봤을 때 기하학이기 때문에 3차원 곡면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소위 리만 기하학으로만 들어가더라도 삼각형의 내각 기하학이 18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지식도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이제 그 회의에 빠지죠. 그럼 도대체 뭐가 진리란 얘기냐, 뭐가 불변의 진리란 얘기냐라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하면은 자, 딴 건 잘 모르겠는데 결국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일까라고 의심하는 순간 그 의심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는 진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동반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결론이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진리를 비로소 이제 규명을 한 겁니다. 순수하게 그 생각의 힘만 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사실일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일까? 내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최소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야지 또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만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지대 넘냐시라는 책에서 많이 이제 그 힌트를 얻었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 뭐 우리 왜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본다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가 본다라는 거,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보고 뭐 여기 지금 내 그 아이폰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기 때문에 아이폰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얘기죠? 본다는 것은 이제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그 빛 입자가 어떤 사물들에 이제 부딪혀서 일부는 흡수가 되고 일부는 튕겨 나와서 그 튕겨 나온 빛이 내 눈에 있는 이제 그 각막을 거쳐서 내 망막에 맺히는 거죠. 그러면 망막에 상이 맺히면 그 상을 결국은 이제 시신경이 전달을 받아서 이제 전기적으로 전기 부호로 바꿔서 디지털적으로 뇌에게 전달을 하죠. 그럼 뇌가 그 전기 신호를 받아서 뇌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본다는 의미잖아요. 과학적으로는 또는 의학적으로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해석을 하는데 얘를 3차원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면 망막은 이게 2차 스크린인데 2차원적인 스크린인데 거기에 맺혀진 상에 대해서 일단은 보는 것이 뇌가 스스로 3차원으로 이거를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것도 칼라로. 이게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온 것을 조합을 해서 칼라를 3차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쪽 눈을 가리고 보더라도
여전히 3차원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합니다. 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그 박쥐가 이제 그 책에도 나오죠. 자, 박쥐는 어떻게 사물을 보냐 하면, 박쥐는 눈이 이제 퇴화가 됐잖아요. 때문에 만약에 박쥐가 이제 어떤 사과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과에 대해서 초음파로 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 초음파가 이제 반사가 돼서 그 박쥐의 이제 귀로 들어가서 귀의 청각세포를 자극을 하죠. 그러면 그 청각세포에 자극된 내용이 또 0과 1의 그 디지털 보호로 전기적으로 이제 신호가 가서 박쥐의 뇌가 그것을 해석을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공간에 대한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굴에서 박쥐들이 부딪히질 않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과를 본다고 했을 때, 아니면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했을 때, 박쥐가 귀로서 들으면서 그 뇌에서 해석되는 어떤 그림과 인간이 눈을 통해서 이제 빛에 전달받은 부분들을 뇌가 해석해서 보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어떤 모양일 거예요. 제가 뭐 박쥐의 어떤 그 박쥐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거를 직접 뭐 박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설명을 하거나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인간이 보는 거랑은 다를 겁니다. 또 박쥐가 보는 어떤 세계에서는 글쎄요, 칼라가 있을까요? 칼라가 없겠죠. 결국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내가 본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외부의 사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해석된 그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의 작용이 everything이라는 얘기죠. 뇌가 그 내용들을 해석한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칸트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내 눈앞에 드러난 세계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현상 너머의 진짜의 세계를 물 자체라고 그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현상일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사물의 그 실제 근원, 물 자체는 볼 수가 없다, 또는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게 칸트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현상과 물 자체라고 했을 때, 그 현상은 또 여러 가지 종교에서 다양한 표현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뭐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뭐 마야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미망, 세속 뭐 이런 부분들이고, 글쎄요, 물 자체라는 것이 어떻게 본질적인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제 브라흐만,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열반의 세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이 논리만 그대로 도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원히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의 편의에 맞게끔 해석되는 내용들을 그냥 보고 믿는 것 뿐이지, 실제 그 칸트가 말했던 물 자체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일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같은 인간만 놓고 봤을 때는 인간의 뇌 구조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 이 뇌의 구조가,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정신 구조가, 인간의 사고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게 신비 중에 신비죠. 어떻게 모든 인간의 뇌 구조가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제가 본다는 거를 얘기를 드렸듯이,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는 저 파란 하늘의 저 파란색이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보는 그 파란색과 과연 100% 똑같이 같은 걸까? 라는 의구심을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색상의 명도 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같은 파란색이라는 색깔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과 같은 동일한 내용, 동일한 정도의 명도와 채도로 이 친구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까? 같이 파랗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명도나 채도에 있어서는 나는 89와 63의 명도와 채도를 갖고 있는데, 얘도 89와 63이랑 어떤 그렇게 정확하게 똑같은 그 명도와 채도로서의 파란색을 보는 걸까? 아니면 거기서 좀 편차가 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가 얼마나 놀랄 정도로 비슷하나 하면은,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보잖아요. 내가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정말 파랗다, 눈부시게 파랗다고 얘기할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 사람 눈에도 결국은 그렇게 눈부시게 파랗게 보일 테니까요. 단지 100% 같은지는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한 가지 한 번 좀 더 나아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생명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틀어진 게 사실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이제 얘기할 때, 만약 이 사람이 적색 생명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빨간색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럼 빨간색만 딱 빠지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안 빠진 나머지 그 뭐죠? 삼원색이, 빛의 삼원색이 빨로초인가요?
그러면은 그 빛의 삼원색 중에서 빨간색이 빠지게 되면서 두 가지 색감이 섞여서 그 칼라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는 모든 그 사물의 색깔은 그냥 우리가 내가 보는 곳에서 빨간색만 싹 빠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컬러로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늘색도 만약에 내가 파랗다고 보면 이 사람은 빨간색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보라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받아들이는 감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색이라는 것도 사실은 미망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눈이 가시광선 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데 있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얘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결국은 광자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떤 물체의 세계에서는 빛이 없대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 컴퓨터 모니터를 본다고 했을 때에도 결국 우리가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표면이라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을 이루고 있는 그 분자, 또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들, 또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제 있는 그 원자 핵이 있죠.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 그래서 결국은 전자들 간의 어떤 전자계 력에 의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복잡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그 표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양자 요동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제 뭐 생성과 소멸을 거치면서 뭐 입자들이 생기고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죠. 또 게다가 전자가 거의 빛의 속도로 돌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쿼크라는 어떤 소립자들도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면이라고 보는 이 매끄러운 표면들도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미망이고 마야일 뿐이지, 양자역학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이런 표면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 없는 세계고, 또 이렇게 매끄럽게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표면을 이루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서로 치열하게 이제 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 진리일지에 대해서 참 큰 그 허탈감이 들죠. 우리가 이 색은, 이거는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고 얘기하는 것도 현상일 뿐이란 얘기죠. 인간의 어떤 뇌 구조, 메커니즘 속에서 봤을 때 그게 파랗게 보이는 것이지, 외계인이나 우주인의 눈으로 봤을 때, 또는 박쥐나 고양이나 어떤 그 강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제가 그 프레데터라는 그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그 외계인이 이렇게 사물을 볼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적외선인 것 같은데, 일단 적외선이나 자외선으로 어떤 그 사물을 보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어떤 그 현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의 현상으로 볼 것이고요. 그 외계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에는 사실 칼라 TV의 발명이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위적으로 그 자연계의 색깔을 이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느끼게끔 인위적으로 이제 그 전자적으로 그 색깔을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직 이 인간만이 보고 즐길 수 있게끔 특화되어 있는 그 물건이기 때문에 칼라 TV 발명, 그러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사하니까 그 컬러를 만들어 재현해낼 수 있다라는,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브라운관이 됐든 LCD가 됐든 해서 그 색깔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이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다른 예로는 이렇게도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과 하루살이의 어떤 그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루살이가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 한 최소한 80년, 평균 수명이 한 80년이라고 봤을 때 한 80년 이상을 사는데, 하루살이는 뭐 말 그대로 하루 살고 죽는 거잖아요.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루살이는 굉장히 불쌍한 존재죠. 그렇지만은 하루살이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인간이 굉장히 느린 거죠.
하루살이가 예를 들어서 1초에 몇 번 날갯짓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뭐 수백 번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1초에. 그럼 1초에 수백 번의 날갯짓을 하면은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수백 번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진 1초라는 시간에 하루살이는 인간이 정하는 그 1초라는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나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루살이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내가 날개를 천천히 짓는 건데, 정해진 시간이라는 그 잣대로 재다 보니까 그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라이프스팬 동안 하는 일로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인간이 80년 동안 하는 일을 단 하루 동안에 하는 거죠. 그만큼 하루살이에게서의 1초라는 개념은 인간에게서의 1초라는 개념이랑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루살이가 인간의 1초를 봤을 때 엄청나게 빠른 거니까. 또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뭐 평균 수명이 한 10년, 15년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 개 숨 쉬는 거 한번 보셨나요? 개가 핥아가리면서 굉장히 빨리빨리 쉬잖아요. 그러니까 개의 메타볼리즘과 인간의 메타볼리즘은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뭐 거북이랑 인간이랑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일 거고, 이게 물론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마치 인간이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가 절대적인 것인 양, 자기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빠르다, 느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한번 칸트로 돌아가면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다라는 가치가 이렇게 주관적인 것이고 믿을 게 못 된다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결국은 불쌍한 뭐 자폐아들이다 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죠. 특히 자기중심적인 또는 인간중심적인 세계에서 갇혀서 그 가치를 그냥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으면서 사는, 결국은 다 우리들은 다 너 나를 가릴 것 없이 불쌍한 다 자폐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우리가 정말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being in the world, 세계 내 존재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로부터 한 발짝 벗어난 위치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이제 우리를 한 발짝 객관화시켜서 한 발짝이나 두 발짝 떨어진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륜스님의 이제 깨달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법륜스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결국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성냥불을 탁 그으면 그냥 동시에 확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타면서, 이런 식으로 깨달음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오는 것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서서히 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늘 이만큼 배웠고 오늘은 이만큼 배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불이 탁 켜지듯이, 어두운 방에서 성냥불을 탁 켜듯이, 그럼 동시에 확 밝아지듯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급작스럽게 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게, 지금은 조금 제가 총기가 떨어져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한참 이제 제가 좀 이런 것저런 생각하는 거 좋아할 때는요, 가만히 이제 자다가도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몸은 피곤하고 죽겠지만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잃어버리기 전에, 그 아이디어 떠오른 것이 잃어버리기 전에 노트에다 그걸 다 기록해 놓고 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게 뭐 밥 먹을 때도 있고, 뭐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시와 때를 불문하고, 그렇게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새벽에 저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경험들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 같고요. 이게 비슷한 예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진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뭐 수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되는 부분도 물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더 메이저는, 이게 어떤 그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제 점핑을 하면서 진화가 되는데, 그 돌연변이라는 것이 그냥 엄청난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돌연변이들이 생기면서 그 돌연변이 개체들이 결국은 이제 메이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쭉 가다가 또 다른 어떤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렇게 돌연변이를 통해서 순간적인 엄청난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쭉 서서히 천천히 진행하는 개념은 아니다. 뭐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라는 부분도 이제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은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이 깨달음이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을 러닝하고 언러닝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러닝과 언러닝이 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결국은 뭔가 늘 깨어있는 자세로 어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거짓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참이라 믿고 있었지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이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제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얘기는 결국은 늘 제가 전 시간에 마케팅교 얘기하면서 말했던 교리랑 너무나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그 변화를 순응하려고 생각하는 자세, 그래서 자기를 그 변화에 맞추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늘 변신하려고 하는 자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이게 이제 마케팅 교에서 이제 넘버원 교리였다고 하면 깨달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정관념과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들에서 집착하려고 하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죠. 그것이 언제든지 깨져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노력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도 마케팅과 같이 늘 ing죠. 내가 오늘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뭐랄까요, 실체적 진실들은 계속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20대 때 믿었던 진리는 이거였는데 30대 때는 이렇게 바뀌었고 40대 때 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늘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은 또 매일 노력을 해야 되는, 늘 깨어있고 늘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ing인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시 데카르트로 돌아가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부분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며 존재한다 라는 것만이 남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의식의 존재만이 진리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것만이 진리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들어가 보면 사실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존재할 수도 있지만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라는 자체는 의식이고요. 그 의식을 또 다른 말로는 뭐 영혼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부르는 말들은 많겠지만 그 생각한다라는 자체가 일단은 진리라는 부분은 데카르트를 통해서 발견이 됐고, 존재한다는 부분은 어쨌든 저는 그게 꼭 육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도 존재지만 혹시라도 육신이 없이도 그냥 그 의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부분이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고요.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탄부터 하나씩 한 번씩 다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어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루기 전에,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과연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고 또 그 내용들을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거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뭐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뭐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렸듯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